내 친구의 손가락. 사람 눈을 못 보겠어. 그런 말을 하기에 눈썹을 보거나 귓볼을 보거나 뺨 언저리를 보면 돼 말해주었더니 내 친구는 사람의 눈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내 친구는 자주 자신의 손가락을 본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본다. 나는 일부러 친구의 손가락을 보지 않는데 친구의 뭘 보고 있는지 헷갈린다. 내 친구의 손가락은 6개. 처음 안드로이드 생산 법령은 손톱과 지문 제작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갑을 끼는 안드로이드가 늘어나 손가락을 6개로 만드는 법령이 수정 제출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신체 기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된다는 식으로 법령이 재차 수정되었다. 그러나 눈이나 입술, 손, 발을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손가락을 추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신발을 신으면 발이 가려지기 때문에 발가락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되었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최현우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청운동 문학산책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종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가 있는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인들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종로 동네 서점과 함께하는 종로살롱 프로그램, 팟빵 채널에서 오디오로 만나는 시캐스트, 시지오 프로그램, 오늘 이곳 청운문학도서관에서는 시인과 함께하는 시살롱 프로그램, 청운살롱이 진행됩니다. 그 첫 시간으로 김복희 시인님을 모시고 오늘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그 청운동 문학산책 첫 시작의 문을 엽니다. 김복희 시인님 나와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짧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복희 시인은 1986년 전라남도 출생하셨고요.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018년 5월 첫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이라는 시집을 내시고 2020년 7월 두 번째 시집 희망은 사랑을 한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어가 튼튼한 시인이 되고 싶은 김복희입니다. 네, 코어가 튼튼한 시인이요? 네, 리터럴리 진짜 코어예요. 진짜. 몸의 코어. 네. 왜 코어가 튼튼한 이게 시인이? 오래 앉아 있거나 뭘 하려고 하면 이게 근육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서 뼈는 이미 좀 어떻게 됐으니까 근육을 잘 길러보려고. 뼈는 튼튼하시고. 네, 네. 근육을 길러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짧게 인사말을 부탁드렸는데 제 코어가 튼튼한 시인은 네.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인사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첫 질문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뵌 적이 없어서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건데 일단 김복희 시인님 양력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에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첫 시집을 3년 만에 출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시집은 2년 만에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그 코어가 튼튼한 시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초면에 죄송하지만 이 김복희 시인의 활동력은 그냥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은 시 쓰는 일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얻고 그리고 그 일을 지지해주는 제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얻고 뭐 그 두 가지 그러면서 동시에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됐거든요. 좋은 그럼- 사람이 되려면 코어가 튼튼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렇게 몸이 아프면 사람이 짜증이 많아지고 화를 많이 내고 이게 좋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격자가 되지 않는 한. 근데 저는 인격이 좀 부족하니까 그럼 건강을 길러야겠다. 건강을 길러서 인격을 보완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 행사도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고 네. 있는데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운동량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홈트라고 하죠? 홈에서 네네, 하는 홈트. 운동 같은 것도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김옥기 씨님께서 막 스쿼트 하는 영상도 제가 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주로 집에서 하시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맨몸 운동을 하는데 코어 위주로, 코어 단련을 하는 위주로 플랭크, 플랭크. 네, 스쿼트, 어. 그리고 이렇게 크런치 뭐 그 정도만 해요. 그 이상은 안 해요. 크런치가 어떤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일으키기 비슷한 같은? 건데 몸을 끝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힘들 정도까지만 올리면 돼요. 김옥규 씨님 말씀 들으니까 제 부끄러운 코어를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세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네. 제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약간 라디오처럼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서두에 인사드리기 전에 신앙독부터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희망은 사랑을 한다라는 시집을 읽으면서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 시를 첫 낭독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좀 시인이 옆에서 좀 되게 죄송스럽고 부끄럽지만 낭독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괜찮았나요? 네. 제가 처음 뵀는데 옆에서 시를 읽으려고 하니까 원래 되게 민망하잖아요. 누가 그쵸, 옆에서 민망하죠. 자기 시 읽으면. 그래서 이거 좀 실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제가 처음 낭독한 시는 내 친구의 손가락이라는 시였는데요. 제가 김목희 시인님 첫 번째 시집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했던 부분이 약간 상상력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새인간이라는 시도 새인간이라는 건 정말 김복희만의 고유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는 근데 그러면서 이거 두 번째 시집도 넘어와서도 이 내 친구의 손가락이라는 시가 저는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왜 보통 이제 문학작품에서 보면 육손이라고 네. 하죠. 네네네. 손가락이 이제 6개이신 분들한테 이제 육손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안드로이드라는 참신한 그런 소재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시가 너무 재밌으면서도 마지막 문장이 약간 아리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는 김목희 시인님은 좀 시를 굉장히 즐기실 것 같다. 아릿한 걸 즐긴다고요? 아니 시 쓰는 일 자체를 네. 아리탄 거를 알겠습니다. 물론 다시 쓰는 건 누구나 즐기겠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를 쓰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시를 즐기시는 분이 아닐까. 어떻게 잘 본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는 시 쓰는 게 제가 하는 모든 활동 중에 제일 좋고 제일 즐거워요. 네, 저는 좋아서 써요. 뭐 이렇게 뭔가 힘들어서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되게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게 시집을 내신 편인데 보통 그러면은 시는 얼마나 쓰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시인은 뭐 이제 청탁이 들어오고 걔가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시를 쓴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성실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한 번에 시작할 때 시를 4-5편을 동시에 시작해요. 야, 네, 동시에 연속편을 쓰기 동시에. 시작하는데 네. 완결되는 시간은 다 각자 이제 달라요. 그 한 편을 뭐 5편을 동시에 시작해도 5편을 매일같이 매일 쓰는 건 아니고 네. 시작하지만 다음 날은 뭐 5개 중에 3번씩만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2번 보다가 갑자기 4번 시가 떠올라 그럼 4번도 같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편을 한 자리에서 완결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퇴고 혹은 초고 쓰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감이 있어서 쓰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편 동시에 시작해서 완결나는 거 전부 다 다르게. 진짜 저희 추리가 맞았네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또 양력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어떻게 처음 시를 쓰시게 되셨을까? 아, 네. 네. 처음에는 제가 시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시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늦게라고 한다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그래 나 등단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갖고 남들한테 내 시를 보여주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쓰기 시작한 건 26? 7? 뭐 그쯤이었고 제가 등단을 29 겨울에 이제 해서 뭐 해바뀌면 30이지만 뭐 그렇게 했으니까 늦게 시작한 편이기는 해요. 보통 뭐 19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빠르면 17, 뭐 20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저는 조금 네, 이유가 저는 그냥 국문과 진학을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예, 언저리. 네, 언저리. 네. 언저리라고 하시기에 너무 지금 중심에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뭐든 여기에 다 있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국문과를 다녔고요. 수업을 들어가니까 과제로 그 창작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 소설 창작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소설 한 편 썼는데 잘 썼다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 받으면 사람이 좀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편을 더 썼어요. 써서 그때 마침 학교에 데뷔한 작가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시인으로 데뷔한 분이셨어요. 서효인 시인이라고. 아, 네. 네, 그래서 그 선배한테 나이 차이가 꽤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거리낌 없이 제 것을 보여주며 어떠냐 알아. 물어보았어요. 네. 그런데 정말 못 썼다고. 세상에 이렇게 못 쓸 수가 있냐고 되게 혹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고 또 빨리 포기하진 않잖아요. 네. 네가 뭘 알아? 이런 느낌으로 한 편을 더 썼어요. 그런데 역시나 별로다. 너는 시를 써야겠다. 소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어디 한번 그럼 시 뭔데? 한번 써보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랍시고 뭘 좀 써서 갔는데 그래 이렇게 써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작 자체가 너무 시가 쓰고 싶어서 쓴 시는 아니었잖아요. 어떤 경로가.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자신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시인은 아니지. 내가 그냥 초심자의 어떤 행운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더 많아져서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는 문득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쓰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이제 당선이 되신. 네네. 그리고 서윤 시인과는 관계 괜찮으신 거죠? 네네. 괜찮죠. 화목하고 되게 좋은. 네, 좋은 선배예요. 네, 그렇죠. 저한테 되게 많이 시집 빌려주고 네. 사주기도 하고 네. 밥도 많이 사주고 네. 술도 많이 사주고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너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하려면 많이 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말을 가감없이 후배한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먹을 것을 많이 사주고 그렇죠. 책도 많이 사줘야 된다라는 것을 네. 선배가 산 증인으로 보여주었어요. 네, 좋은 선배님이시네요. 네, 좋은 선배. 네, 알겠습니다. 방금 김복희 시인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제 뭐 시인이 좀 늦게 된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반 독자분들은 네. 보통 시인 하면은 약간 좀 나이가 들어서 되시는 걸 아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김복희 시인 같은 경우도 26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셨으면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시를 쓰셨다는 전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시인이라는 청춘을 투자하는 자다 뭐 이렇게 이런 문장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서 결코 늦지 않은 출발을 하신 게 아닐까. 네, 쓸 수 있을 때 썼고 될 때 됐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빨리 되고 싶었고 더 왜 계속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떨어지고 나서 지금 돌이켜 보니 그때 썼던 것들이 좋진 않았어요. 네,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좋은 시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스스로. 그때 그 선배는 나한테 나쁘게 군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한 거다. 정확한 말을 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싫었으면 정말 안 들었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것도 애정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은 지금 저희가 이 행사 진행하는 게 이제 첫 시집 내신 분들이 좀 많기는 한데 김복희 시인께서는 두 번째 시집을 출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어서 빨리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첫 시집을 내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 편이라 첫 시집을 만들고 나니까 두 번째 시집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도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내셨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후배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이제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나쁘게 말고요. 한번 궁금해서 뭐 여쭤보고 싶어요. 뭐 많은 시인들의 생활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시집을 냈을 때가 좀 다를 것 같고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때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인 김복희의 생활은 또 어떤지? 일단 시집을 내서 좋았고요. 아. 일단 즐겁고 행복했어요. 네. 첫 번째도 되게 좋았고 네. 지금도 정말 좋아요. 첫 번째 시집도 좋았고 네, 두 번째 좋았고 시집도 두 좋았다. 번째 시집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보여줄 수 있는 글이 있고 보여줄 수 없는 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여줄 수 없는 글은 제 일기, 제 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것들을 지나와서 제 어떤 한 시기를 전부 몰아서 제가 전부 쏟았기 때문에 얘를 세상에 낸다는 게 정말 기뻤고 그래서 나도 고생했지만 이제 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싶어서 즐거웠어요. 일단은. 그러면 또 시인으로서의 김복희의 생활이 있을 것이고 또 시인이 아닌 김복희라는 인간의 생활인 어떤 그런 생활적인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시 쓸 때는 시를 쓰지만 시를 안 쓸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운동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운동도 하고 뭐 빨래 청소 이런 거 하고 돈 벌고 돈 벌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루틴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시 쓰기를 할 때 루틴이 흐트러져 있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해야 이거에 전부 제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소설가들이 보통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깅하고 이제 글 쓰고 딱 정해진 시간만큼 또 그 분량을 오버해서는 또 쓰지도 않고 그런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설가들이 시인 중에서 이렇게 튼튼한 생활을 하고 계신 시인 분은 또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짧게 얘기 나누기로는 한국어 선생님이시기도 하시다고 했는데 그 얘기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모 대학에 있는 어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한글, 뭐 가나다라부터 해서 아니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만 뭐 되게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문법 회화 정도까지 가르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저도 많이 이런 말을 가르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말은 나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글이 참 재밌네 이러면서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이면은 학생들이 다 외국인인 거죠? 네, 그렇죠. 국적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 성별도 다 다양하고요. 네, 일단은 성년이기는 한데 20살 이상이기는 한데 뭐 20살부터 26까지 한 반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이 시인이다라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죠. 비밀로? 네. 별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 번째 시집까지 내시고 하셨으면 글쎄요, 또 알아채는 중요할까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집중이라는 말을 처음에 했더니 집중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뭐 그런 정도라서 아까 코어 얘기하시고 또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시고 딱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김복희 씨께서 되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과 좀 연결해서 그래서 물론 아까 짧게 너무 좋았고요 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때 뭔가 좀 미묘하게 다르거나 혹은 좀 더 여유로워졌다거나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시인께서는 첫 번째 시집이든 두 번째 시집이든 똑같이 어렵다. 매번 시집이라는 건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라서 조금 더 수월한 점이 있다. 이렇게 아무래도 경험해본 일이니까 첫 책을 출간하는 과정이 그런 분들 계시고
이제 여러 얘기들을 들었는데 네, 달라진 게 있을까요?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죠. 이를테면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는 제가 등단 전부터 썼던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시이고 네. 이거는 정말로 완전히 제가 등단한 이후에 시인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쓴 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으면서 내가 조금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것을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니까 뭐 어쩌겠어 라고 또 생각했죠. 아, 나는 나니까. 네, 나는 나니까. 그 말씀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과 나는 나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빨리 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요. 본인이 직접 낭독하는 시 두세 편 정도를 선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골랐습니다. 네, 어떤 시들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집 맨 처음에 실려있는 귀신아기라는 시랑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는 지수라는 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부 처음에 있는 천원이기라는 시 이렇게 세 편 골랐습니다. 네. 귀신아기. 많이 좋아하면 귀신이 돼. 복숭아 귀신, 곶감 귀신. 그런 것이 한 집에 둘이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같이 사는 게 귀신이 아니면 조금 어색하다. 약봉지가 서랍 하나를 다 채울 정도로 많아지기에 자네 이제 약귀신이 되려나 인사했더니 좋아하는 것이 없어 약을 먹기 시작했네. 빙그레 웃었다. 좋아는 하는데 귀신은 되지 않으려고 그러네. 몸이 힘들어 약을 먹어야 한다네. 모를 소리를 하고 그러고는 출근해버렸다. 퇴근하면서 가끔 술이며 초콜릿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 소원이 있거나 겁이 많은 친구일 것이다.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면서 귀신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안 됐다. 기껏 인간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가엾다. 지수. 옆집 사람들이 새를 기르는 것 같다. 이사 온 날 못 보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옆집 사는 새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지수야, 엄마 왔어. 지수 맞니? 나는 옆집 새가 이 밤에 잠잠히 삐 소리 내는 걸 전해 듣는다. 지수야, 다녀올게. 창문 좀 열어. 중국집 배달 그릇이 문 밖 가득 반짝이고 나는 본 적도 없는 옆집의 새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새에게 허락된 중력을 생각하고 횃대를 흔들어 볼 생각. 새장에 넣은 손가락 끝이 살짝 부리에 긁혀 나른하다는 생각. 끝에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수야, 너 지수지? 지수야! 부르면서 그게 딸의 이름인지 아들의 이름인지 새의 이름인지 알 것 같으면서 모르면서 자꾸 지수야 하고 불릴 때 지수가 새장에 덮인 천 가운데서 새답게 얕게 자다가 문득 옆집에서 기르는 나를 나만큼 생각하면 좋겠다. 지수와 나 사이에 날이 밝도록 만나 옆집의 지수와 옆집의 나. 그 작은 방에서 어떻게 지수들끼리 삐 소리만 들리게 사랑하고 먹고 자는지. 지수들을 놀라게 하지 않느라고 신발을 신고도 얼마나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망설이는지.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연히 옆집 지수를 보는 것. 그게 지수라는 것도 모르고 본 다음에 아주 나중에 지수였구나, 지수 맞았구나, 나는 지수구나 하는 것. 천원이기. 1,000원을 가졌다. 1,000원이 필요했기에 1,000원을 가졌다.
천원으로 배를 채울 것도 영혼을 고양시킬 것도 아니다. 지성을 갈고 닦을 생각도 없다. 다만 지금 천원이라는 실감, 누구나 하는 약속 같은 것이 있다. 나는 천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우리는 밤에 싸우는지, 밤과 싸우는지, 천원을 가지는지, 천원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지는지 생각한다.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든지. 천원을 가지든지, 천원을 써버리든지, 천원을 100원, 500원, 10원, 50원, 1원으로 바꾸어 주머니를 무겁게 해도 가라앉지는 않는다. 시끄러운 사람이 될 뿐이다. 움직일 때마다 음악을 가진 사람을 대가라고 한다. 움직일 때 전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란다. 방울을 매달고 구름다리를 건널 때 대가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음악이 없어도 음악을 하는 사람을 대가라고 한다. 천원은 여러 손을 거쳐 내게로 왔다. 버스도 지하철도 탈 수 없다. 천원을 가졌다는 기쁨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취하게도 하지 않는다. 맨정신으로 천원 다음의 생활을 꿈꾸게 하지 않는 멋짐이 있다.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고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내 노래에 내가 천원을 내고 천원의 무게를 즐긴다. 꽃은 여름 낮에 핀다. 그런 기쁨에 걸린다. 아, 낭독하는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저는 시집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ASMR이라고 하죠? 졸리셨어요? 아니,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들어가지고 역시 시인이 직접 자기 시를 낭독할 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 편의 시들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쓰면서 거의 모든 시들이 그렇기는 한데 좋았는데 네. 이 세 시들은 특히 제가 초고를 되게 빠르게 완성했던 시들이에요. 초고를 거의 한 번에 거의 썼고 오래 고치기는 했지만 쓰면서 즐거웠던 시들. 그리고 제 시집 전체를 소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나? 길이도 그렇고 너무 길면 또 힘드니까. 방송을 생각해서. 네네. 저도 맨 처음에 나왔던 귀신에게라는 시가 이 시집의 첫 문을 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다가도 그 맨 마지막에 인기껏 인간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가엾다. 여기서 약간 속된 말을 써드리면 한번 빡 온다 그러죠. 한번 빡 와가지고 네. 이 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렇게 낭독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보통 시집의 첫 시들은 굉장히 시인한테 의미가 있잖아요. 독자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시를 가장 처음에 두게 된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시집 묶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있어요. 저는 이 시가 무조건 1번이라고는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표제작으로 생각한 시는 다른 시였지만 그래도 1번으로 이 시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이 제가 김복희 시인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읽었을 때는 되게 밝게 웃지만 슬플 때 웃는 사람 있잖아요. 네. 슬퍼도 웃고 뭐 무슨 일 있어도 웃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의 학이라는 시를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왜요? 뭐요? 진짜 보니까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아니 건강한 사람도 슬플 수 있죠. 선입견이 있으시대.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또 두 번째 시 제목이 네.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어요. 희망은 사랑을 한다. 네. 지금 거의 온라인 서점에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시집 중에 하나인데 이 제목이 또 어떻게 선정이 됐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네. 편집부에서 이렇게 골라주신 제목인데 네. 처음에 받고는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고 나서 너무 내밀한 시여서 네. 발표도 못하고 계속 오래 고쳤던 시가 있는데 네. 그 시의 한 구절을 제목으로 올리셔가지고 그 시가 그 시가 이렇게 전면에 나오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고 네.
그 시의 완성도나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제 사적인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시여서 부끄러웠는데 그 시에 한 줄이 제목이 됐고 또 희망, 사랑 하니까 너무 막 큰 느낌인 거예요. 마치 휠 돌린 릴케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부끄럽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뭔가 맥락이 일맥상통하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시간도 안 지나서 들어서 오케이 했어요. 아, 1시간 네, 네. 어. 제안 주시고 한 시간도 안 지나서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혼자 또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보통은 시인들도 내가 느끼기에 느끼는 내시와 읽는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집 제목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제 다른 뭐 편집부나 어떤 다른 분들이 보시고 결정해 주시는 경우도 계셔가지고 제가 그게 한번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시집도 편집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 시인님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저는 선택을 한 거죠. yes 선택을. or no. yes or로. 네, 근데 yes. 이 제목이 희망을 사랑을 한다가 한 번 딱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제목이어서 참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첫 시집을 내셨기 때문에 첫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과 뭐 이제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저는 좀 나름 읽게 되었어요. 시집을 따라 읽으면 거기 나름대로 또 이 시집에서 없었던 부분이 이 시집에 또 나오기도 하고 이 시인이 진화하는 시세계 같은 게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전 나름 큰 소리를 읽는 편을 좋아하는데 이번 시집에도 새 소식이라는 시편이 네. 있더라고요. 네. 첫 시집에 나왔던 새 인간의 어떤 후속편 네.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이 많이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른 느낌이 첫 시집은 약간 묵직한 무거운 릴케 같은 느낌? 오히려?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시집에서는 체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운동 얘기 들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말이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른 시인들이나 혹은 이제 시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김복희 시인처럼 진화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방송이니까요? 네. 근데 그런 느낌에서 두 번째 시집을 가면은 보통 시인들이 힘이 빠진다고 하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잘 자기 세계를 이끌어 가셨는지. 글쎄요, 저도 쓰면서 생각은 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조금 느낌은 달라졌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렇지만 크게 중심되는 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제가 조금 더 촘촘해졌지 않았나?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는 긴장이 더 심했던 시들이 많고,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많은 것을 숨기려고 되게 노력한 측면에서 긴장도가 높았던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좀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 괜찮아? 이렇게 약간 허용선이 약간 좀 더 자유로워진. 네, 좀 밀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김복희 시인님께서는 속내를 잘 감추시는 편인가요? 속내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생각하지 않으면 감출 일도 없어요. 명언이네요. 네, 생각을 안 하면 돼요. 되게 투명하게 나는 나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게 건강하신 삶을 영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이번 시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시들도 몇 편 있어가지고 그 줄까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손가락을 악 문다 이런 것들이 약간 거기서 좀 고양이가 연상이 돼가지고 뭐 그런 느낌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희망을 사랑을 한다라는 느낌이 김복희 시인님께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본인을 약간 귀엽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뭘 귀엽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강아지, 고양이만 귀엽고요. 나머지는 그냥 좋아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싫어하거나 약간 이런 편인데 네. 일단 저는 저를 좋아해요. 네. 제가 저를 좋아하는 느낌. 네.
근데 반면에 또 그런 귀여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읽으면서 두명, 뭐 받침 같은 시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첫 시집에서 보여주셨던 약간 어떤 비애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진중한 느낌도 이 시집에 실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년과 청년과 노년이 이 시집에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면서 본인께서 이 시집을 쓰셨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읽어주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쓸 때는 제가 뭘 쓰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쓰고 나서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 때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얘기해 줄 때 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들었던 말 중에? 방금 그 귀엽다는 시도 저는 그 시가 전혀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시를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의도와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시인분들이 내 시집을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뭐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를 상상하고 쓰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제가 그런 질문들을 드려보면은 보통은 자기랑 닮은 사람들이 읽기를 그래요? 원하시더라고요. 김복희 시인님은 저는 다 모두가 everyone. 모두가 사랑을 해라. 왜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 제목에 있는 희망이나 사랑도 그렇지만 이 관념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나 전사, 개념이 다를 텐데 네. 어떻게 읽을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말 난데없이 문학이랑 먼 사람부터 해서 문학 코어에 가까워 있는 분들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읽으면 어떨까, 뭐 노인이 읽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네.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점이 아무래도 김복희 시인님 시집도 희망은 사랑을 한다라는 관념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희망이라는 관념이 이제는 김복희 시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요즘에 저는 그렇게까지? 네, 너무 상처했는데 그래서 김복희 시인에게 희망이란, 나는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시에 다 썼어요. 네. 네, 시에 다 썼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시집을 읽는 것으로. 시집을 읽어보시는 것으로. 희망은 사랑을 한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질문하신 거 들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관념어를 요즘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동안 관념어를 쓰면 안 된다는 그랬죠. 그런 네. 압박이 많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이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더 좋은 말이 있지 않을까? 관념어가 아닌 구체적인 걸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 있으려고 해서 그냥 썼어요. 네. 이게 거기에 있으려고 했다. 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또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으로 갖고 왔는데, 아까 낭독해 주셨던 귀신하기에는 귀신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시인이라는 이제 시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에 나온 귀신과 신이라는 단어가 다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감상이 시인의 의도가 잘 반영된 감상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재밌게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네. 그렇게 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의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가 훨씬 중요해서 저는 더 상관없지 않나? 그렇게 읽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 시집 중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시가 있으실까요? 다 좋아해서 어떡하지? 그 중에서 이 시는 그중에서? 쓸 때 좋았다든지 네. 쓰고 나서 좋았다든지.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서 네. 그게 좀 재미있는 점이죠. 독자들은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한다고 김복희 씨께? 그게 정말 신기했던 게 네. 이상하게 다들 그렇게 안 겹치더라고요. 다 다르게? 네, 다 달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나마 조금 겹친 게 귤 까는 거 그거고요. 귤 까기. 네. 그리고 좋은 말 좋은 꿈도 많이 좋아들 하시고
그리고는 거의 정말 너무 달라서 신기했어요. 못 고르겠어요. 어떡해요? 그 건너가셔도 돼요. 네, 건너갈게요.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시인 생활. 이게 뭐라고. 시 읽는 것보다 이게 더 부끄럽네요. 땀나네. 네, 슬기로운 시인 생활이라는 코너입니다. 시인이 요즘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오래 해온 취미가 있거나 뭐 놀이, 뭐 관심 있는 사회 문제, 영화, 음악 등 시인의 생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시인이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는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고요. 네. 아까 서두에 운동 얘기도 하셨지만 운동 말고도 뭐 네네. 다른 것들 많은 것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해화에 있는 위트앤시니컬 서점에서 네. 한 달에 한 번 공독회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아, 공독회. 네, 공독회는 뭐냐면 네. 이 한 권의 책을 네. 독자 9명에서 10명과 함께 전부 같이 낭독하는 거예요. 전을요? 네, 전부를. 오. 네. 그래서 공독회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활기가 되고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소리내서 어떤 책을 공통으로 읽는다는 게 정말 다른 경험이고 시간이 보통 길면 2시간 반, 네. 짧으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페이지 수에 따라서. 경장편 소설을 읽기도 하고 시집 한 권을 전부 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밌어요. 그리고 책 선정 기준이 제가 좋아하는 책만 선정하기 때문에 네. 내 위주.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냥 제가 골라서 네. 같이 읽는 거고 첫 번째 시작이 작년에 네. 그리스 비극이었는데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을 같이 읽었거든요. 아이스킬로스 비극을 함께 읽었는데 그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희곡이어서 역할 롤을 맡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시는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읽는지는. 왜냐면 또 책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격이 달라서 그때그때 제가 또 다르게 정하거든요. 시집은 시집별로 따로 있고? 네, 시집은 또 읽는 방식이 방식도 있고 다르고. 소설은 또 소설마다 호흡이 달라서 어떤 소설은 이렇게 나눠 읽어야 되잖아요. 또 한 그쵸. 명이 많이 읽으면 안 되니까 힘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걸 나누고 분배하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서 그것도 재미가 있고 읽고 나서 독자분들이 짧게 감상을 나누고 가거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들 엄청 지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못 쉬고 앉으면 바로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일어설 수 없어요. 화장실도 못 네, 가요? 못 가요. 다 완독을 할 때까지? 네네, 코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2시간 반 이유가 동안, 있었네요. 2시간 반 동안 앉아서 책을 읽으려면 무엇보다 튼튼한 코어가 필요하고. 왜 자꾸 기승전 코어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번 유튜브가.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즐거웠고, 9월에는 좀 특별하게 재시집을 해볼까 해요. 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부끄러워서 이제 그 서점 주인분이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언을 주셔서 9월에는 이걸로 한번 해보고 또 10월에는 또 다른 책, 11월에는 다른 책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혼자서는 읽어본 경험이 좀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한 책을 나눠 읽는다는 경험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다들 너무 잘 읽으세요. 마치 이것만을 내가 위해서 기다려왔다 이런 느낌으로. 책은 미리 안 알려주시고 네, 그냥 아니요, 그 미리 자리에서 알려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다른 독서 모임이랑 다른 게 와서 읽어와야 되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처음 봐도 돼요. 제목만 알고 있고 네, 책만 그냥 사서 2시간 앉아있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운동 모임 같은 거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여러 명이서 읽다 보면은 책의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되게 혼자 갈 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달라요. 정말 다르고 네. 특히 희곡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롤을 맡을 수 있게 읽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갈매기를 같이 읽었는데 네. 한 사람이 뭐 딸 리나 역할을 했다가 트레플로프 역할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되게 긴장도도 높고 네. 톤이랑 발성 다 다르게 해야 그때 되고. 막 서로 다르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셔도 된다, 상관없다. 자유롭게 읽으시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저도 가서 오세요.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살짝 드는. 보세요. 2시간. 아, 이게 약간 불순한 마음이긴 하지만 책도 혼자 읽으면 좀 외롭잖아요. 맞아요. 외로워요. 저 같은 경우도 좋은 문장을 발견을 하면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고 이거 좋다고. 나누고 싶고 한데 그걸 되게 트위터에다가 올리면 이제 밑에 막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기는 하는데 이제 나눌 수는 또 없으니까. 맞아요. 대면에 소중한 경험들이 그렇죠. 있죠. 사실 오늘 행사도 이게 여러 관객분들이 계셨으면 독자분들이 계셨으면 이렇게 질문도 나누고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마 많은 독자분들도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쉬워요. 그 서가 이름이 위트앤 시니컬이요. 위트앤 시니컬의 사가독서. 사가독서. 위트앤 시니컬의 사가독서, 김복희와 함께하는 공독회. 이름이 있어요. 복희와 둥글게 공독회. 복희와 둥글게 공독회. 네, 둥글게 앉아서 이렇게 읽거든요. 네, 9월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김복희 시인의 인스타나 네. 그쪽으로 위트앤 시니컬 계정으로 찾아가시면 와주세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행사는 지금 청운동 문학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제가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코너예요. 이제 이게 최근까지 깊은 장마를 겪기도 했고 또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좀 힘들어하시는 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독자분들에게 시인께서 선정한 텍스트를 낭독하고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텍스트를 낭독하실지 제목과 함께 낭독 부탁드립니다. 어느 일요일의 드라이브. 마고가 차 좀 세워 오줌 넣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에 나와 있었다. 세상에, 내가 말했다. 어디로 가서 오줌을 둔다는 거야? 나무 뒤나 아니면 어디든지. 어디든 상관없어. 난 지금 바로 오줌을 놓아야만 한다고. 좋아. 그러나 제발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차를 갓길에 세웠다. 난 그녀가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서 꽤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 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때 난 그녀를 얼핏 보았는데 날고 있었다. 숲은 빽빽했다. 그녀는 최고로 편안하게 나무 사이를 활강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좀 더 잘 보려고 차에서 내려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고, 내려와. 내가 소리쳤다. 그럴 수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뭔가 내 엉덩이를 물었고 그래서 난 지금 날아다니는 병에 걸렸어. 난 말이 안 나왔고 그녀의 우아함에 감탄할 뿐이었다. 힘들이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말했다. 당신이 활을 쏴서 나를 관통시켜야 될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난 활이 없는데? 내가 말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어떻게 당신을 활로 쏠 수가 있겠어. 난 당신을 사랑해. 내 생각에 이 날아다니는 병은 평생을 갈 것 같아. 그녀가 내 머리 위에서 활강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희미한 빛 속으로 가버렸다. 나는 빙빙 돌면서 걸어 다녔고 죄 없는 나무만 발로 찼다. 그녀는 부름을 받았다. 누가 불렀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아주 강력했다. 어느 일요일의 드라이브, 숲에서의 오줌 누기,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이. 네, 이 텍스트를 선정해 주신 일단 재미있어서 골랐고요. 네. 이 시는 제가 좋아해서 여기저기 소개했던 시이기도 한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일단 제 눈을 끌었고 새 인간. 네. 그래서 그리고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일요일에 화장실이 없는 곳에 달리고 있다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져서 그래 해 보내주는데 갑자기 나 날아다닌 병에 걸렸어. 그럼 날 보내줘. 안녕. 이렇게 떠나가는 네, 연인의 모습. 헤어짐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헤어짐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사랑과 이별에 관한 아주 슬픈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재미있어서 몰랐고 시집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을 법한데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여기인 것 같은데 없는 곳? 이런 공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고 답답할 때 이걸 읽으면 아. 즐거울 것 같아요. 아, 즐거울 것 같아서. 네, 네. 이별이 아닐까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문득 드는 생각이 다들 집에 좀 오래 계시고 이래가지고 연인이나 친구끼리 싸울 때도 요즘에는 다 통화로 싸우던지 만나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막, 아, 나 갈게, 날라갈게, 안녕,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즘에 잠수 이별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잠깐, 네, 헛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복희 씨께서 들려주신 흰 당나귀들의 도시로 돌아가다 한번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많이 닳지 않았나요? 막 지금 책이- 꼬질꼬질하죠. 네, 책이 여기 지금 뭐 흘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앞에 무슨 편지가 있네요. 네. 네,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런저런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는데요. 오늘 이 녹화 어떠셨는지. 네. 즐거웠고요. 운동 얘기만 해가지고. 즐거웠고 시집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열심히 썼으니까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시인은 이런 의도로 썼을까 저런 의도로 썼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들의 시집을 가지시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읽으시는 독자분들의 희망도 사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저희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희망은 사랑을 한다라는 제목이 들어있는 표제시 낭독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김복희 시인님과 함께한 청운동 문화산책 청운살롱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운영되는 청운동 문학산책은 이번 달은 아쉽게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녹화로 진행되었지만 청운동 문화산책 프로그램은 매월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이 진정되길 바라면서요. 다음 달에는 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 팟빵 채널에서는 시캐스트, 시지오 프로그램으로도 시인들과의 대화를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와 이제 김복희 시인님께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희망의 집에는 샤워볼이 있다. 희망의 집에선 물건이 여기저기 놓인다. 놓인 자리가 제자리다. 머리빗이 냉장고 위에 있고 먹다 남은 옥수수가 침대 위에 있다. 선글라스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희망은 사랑을 한다. 희망은 아주 약한 사람처럼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면 네가 놓고 간 물건을 보여준다. 나는 희망의 집에서 몸을 씻는다. 누군가 희망의 집에 놓고 간 회색 샤워볼. 땀에 젖은 운동 셔츠처럼 처박혀 있던 것. 아무는 듯 물에 적시자 어두워졌다. 바보가 되는 걸 두려워하면 바보가 된다. 그러만 말이다 희망아. 희망이 되는 걸 두려워하면 희망이 될까? 나는 겁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그 누구도 나보다 강할 수는 없다. 나는 희망의 집에 갔다. 그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갔다. 희망은 물로만 저를 닦는데 희망의 집에 온 이들은 샤워볼을 쓴다. 너의 이름은 희망. 희망이 하는 일을 잘 모르지만 나는 희망을 친구라고 소개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도록 씹어서 뱉어놓은 죽처럼 새들이 날아와 치우도록 하늘을 날아다니는 곡식이 되게.